우리가 숙향전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우리 숙향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모의고사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사실상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낯익은 작품 그리고 익숙한 작품으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이제 우리가 갈래를 정리하고 들어가 볼 건데, 염정소설이라는 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소설을 우리가 염정소설이라고 하고요. 적강이라는 거는요, 천상계에서 내려왔다, 하강할 때 가짜거든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강이라고 해서, 이 작품 역시 천상계에서 만났던 주인공들이 지상계로 내려와서 사랑을 이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영웅소설은 말 그대로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초현실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천상계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초현실적이고요. 그런 거 말고도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낭만적이고 도교적이다라는 건 여러분 도교적 모티프가 뜬다는 건데, 여러분 도교적인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신선이나 선녀, 이러한 소재들이 다 도교의 어떤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재는요, 숙향이라는 여자 주인공과 이선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 소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할미가 말하기를. 자, 여러분, 할머니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요.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공자는요, 우리가 아는 공자 맹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남자를 뜻하는 말로 보면 됩니다.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했다. 이생이 반가움을 말했다. 여러분, 이생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선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젊은 남자한테 생자를 붙여서 표현을 했었어요. 고전소설에.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되나이까 하니 할미가 대답을 했다. 하나는 간이태부 진담의 딸로 16살이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간이태부 진담의 딸로 18살이고,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로 14살이고,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16살인데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라고 해서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상황상 이생이 숙향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숙향을 찾아 헤매고 있구나 라는 거. 제가 공자를 위해 3곳에 기별하니 2곳에서는 기꺼이 응답했나이다.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분은 묘지에서 옷가락지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야 몸을 허락하리다 라고 하더이다. 자, 여러분, 3번째 빌어먹는, 즉 한마디로 가난한 형편의 그 여자애는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즉 진주를 가지고 있던 이런 증표죠. 이런 증표를 가진 사람이 나의 짝이니 난 그게 없으면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 소아로소이다.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쌤이 정리해주고 왔던 이 선녀, 이런 게 도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아, 얘는 지금 선녀가 진주를 주고 둘 사이에 증표가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방 안으로 들어와 재배할 만한 진주를 2손으로 받들고 나와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소서.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리다.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주니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니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다음날 할미에게 이생에게 가서 말했다. 할미가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 아이는 누구예요? 숙향 중에 3번째 숙향을 말하는 거죠. 집안이 좋았던 숙향이 2명 있고 빌어먹는 숙향이 1명 있었는데 그 숙향인 거죠.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할 듯 하옵니다. 공자께서는 지금의 연분이 중하다고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가지도 못하고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자를 원망할 것이니 이리 참으로 난처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할미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선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병들고 가난한데 못생기기까지 한 그 여자가 괜찮겠냐라는 거죠.
이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시나이까. 그쵸? 숙향낭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 제가 어찌 숙향낭자를 박대하오리까. 자, 여러분, 이생은요 이 숙향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 거죠. 숙향과의 언약을 중시하는 이선의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신의가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신은 이제 믿음과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니 할미가 말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혼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하더이다. 배필을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아르지 못하오나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하리다 하니 할미가 허락하며 말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하사이다. 이생이 우선 황금 500냥을 주며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소서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터이니 이것은 두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소서 하고 가져가지 않더라. 자, 여러분 보니까 할머니 약간 좀 꿍꿍이가 있어 보이죠. 이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순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한편 이생의 고모는 좌복이와 여홍의 부인이라.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 살짝 전환됐고요.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이생이 고모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여러분 여부인이 누굽니까? 여홍의 부인이니까 이 사람이 고모인 거죠.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를 불러 물어보고자 했는데 마침 잘 와뒀다. 하거늘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이었나이까 하니 여부인이 대답했다. 꿈에서 용을 타고 광안전에 올라가니 한 선녀가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나니 며느리로 삼아라 라고 하거늘 깨어보니 남과 일명은 여러분 하룻밤 사이의 꿈이란 뜻이에요.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라고 해서 지금 이생의 고모의 꿈을 통해서 앞날을 암시하는 거죠. 아, 둘 사이가 정해진 짝이구나.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아르니 여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네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을 며느리로 삼을 리 없으니 이 일은 어찌하리요. 이에 이생이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즉 여러분 굉장히 이생은 신의가 있는 사람인 거죠. 하니 여부인이 말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되리라.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소서. 네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이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리더라. 자, 여러분 이생의 아버지는 집안을 보고 이생의 며느리, 즉 아내감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고모가 이생과 너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금 고모가 도와주려는 상황인 거죠.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 하니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하리라 하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 보냈다.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인이 돌아오니 여부인이 묻기를 그 집이 상민의 집이라 하던데 살림살이 어떻더냐 하니 종들이 여쭙기를 소인들이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은 처음 보았나이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거는 빈털터리를 말하는 거죠. 하니 여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 어느덧 보름날이 되었다. 이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는 여러분 이별 인사입니다. 이별 인사를 올리고 새신랑의 차림새를 갖추어 할미 집에 가니 구름 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려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비유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황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기구 등 온갖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요지연에서 본 성관과 선녀 같았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도교적 세계관인 겁니다. 그쵸? 이게 다 천상계의 사람들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하면서 낭자를 바라보니 과연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누굽니까? 숙향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숙향전에서 가장 갈등 관계가 적고 가장 심심한 부분을 읽은 건데요. 원래 이 숙향과 이선이 만나는데 여러 번 만남이 좌절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만남의 좌절이
반복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선이 숙향을 찾아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조금 간단하게 좀 숙향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껏 출제되었던 다른 숙향전에 비해서 굉장히 심심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근래에 우리가 이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던 작품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알려줬던 용어들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적 공간 설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전소설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흐름 한번 잡아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